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 기대하는 바는 아마 그 현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반영한 사례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리더십을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길러지는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현업에서 아마 주로 HR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 못지않게 이런 사람이고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위상자에 떨어질 낙자. 위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컨셉을 서로 상자의 즐거울 낙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잘 오셨고요. 제가 포스코에 24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HR 쪽하고 혁신 쪽을 담당을 했고요. 나름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고요. 이 40분이 여러분한테 정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나는 리더가 먼저다, 아니면 나는 리더십이 먼저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리더가 먼저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안 돼요. 저쪽에 한 5분 정도 되시고요. 나는 리더십이 먼저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 잠깐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저 눈 좀 맞춰주시고요. 리더가 먼저라고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혹시 보셨는지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이 먼저 있고 리더십이 그 다음에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리더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더가 먼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결론이 이제 리더십은 아마 타고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논리로 좀 기착이 되는 것 같고요. 리더십이 먼저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길러지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학습의 효과죠, 사실은.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leaders are bor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not made라고 되어 있죠. 영국 왕립학회에서, 그죠? 실험을 해봤어요. 물고기를 한 달간 관찰해 봤습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가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큰 연못에 가 보면은 붕어떼가 이렇게 갈 때요, 제일 우두머리에 서는 친구가 있습니다. 붕어도 친구죠, 사실은. 그 앞에 우두머리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봤더니요, 이 친구는 위험 지역에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쭉 따라가요. 근데 이 물고기가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그죠? 타고나더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리더는 타고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죠? 생태 및 진화 경향이라는 우리 잡지에서 쭉 나온 결론인데,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해봅니다. 이건 질적 연구를 하는데요. 무리를 이루는 유인원과 같은 동물들 있죠. 사자, 부테시에게서 나옵니다만, 고릴라, 이 8개의 집단과 그리고 원주민 부족의 8개 집단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거 보면서 리더의 행동 패턴을 연구를 해봐요.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과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분석을 쭉 해봤는데, 질적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크게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 문항 속에는 리더십에 나타내는 패턴이나, 그다음 리더십을 나타내는 강도나 등등등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동물의 우두머리나 이렇게 부족의 우두머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리대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학습을 통해서 무리의 지지를 받을 때 우두머리가 되고요,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지지를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기는 나왔죠. 타고난 리더는 없다,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왜 이렇게 전개를 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리더십의 패러다임 변화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부분은 앞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 트렌드를 잠깐 이야기하고요. 20분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체험했던 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더십 패러다임 여러분 아시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1930년대에 트레이트 이론이라고 그러죠. 트레이트 티어리, 즉 특성 이론입니다. 사람의 그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그 리더십을 연구했던 특성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1950년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리더들의 행동 패턴, 즉 행동을 연구했던 행동 이론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근도 아니죠, 사실은. 1980년도부터 나오는 게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상황 이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리더십 계속 발전되고 현재 기업체에서 가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니 그다음에 뭐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뒷단에서 그게 어떻게 현업에서 풀어지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분 보십시오. 잠깐 보시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버락 오바마가 있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그렇죠.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다. 좋습니다. 또요? 리드다. 그렇죠. 지금 역시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탁월한 리더들이죠, 그죠? 근데 저쪽에 우리 그 육조에 계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신을 극복한 영웅들이죠. 그죠? 나폴레옹 여러분 승전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유배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그 탁월한 리더십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정말 사고뭉치였죠. 거의 우리로 이제 조금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농띠라는 말 아세요 혹시? 웃는 분은 저하고 좀 시대가 비슷하거나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촌놈이어서 시골이 고향이어서 그런데 그야말로 그죠? 그 사고뭉치였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다 극복하죠. 극복하면서 주로 이제 극복했던 게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로 인문학 소양. 여러분 인문학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지금 석사까지 하고 박사를 이제 거의 밟고 있는데 인문학 소양이 나중에 가다 보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의사 결정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위로 기업체에서 올라갈수록 임원이 되고 임원이 되면 탁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 결정 밑바탕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가 성공을 했고요. 버락 오바마 그죠? 이분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흑인이 혼자 그죠? 이 거친 세상에 남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마약과 술에 빠져서 젊은 시절 보냅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소셜 클럽이라는 곳에 이제 가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휴먼 네트워킹을, 오늘의 주제도 사실 휴먼 네트워킹이죠. 그죠?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는 타고난다 그랬는데 이분은 좀 길러지죠. 그죠? 그 두 가지의 오늘 키워드를,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좀 풀어갈 거고요. 결론 때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좀 기대를 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북하 시대라고 하는데 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라고 그러죠. 상당히 좀 휘발유처럼 막 금방 이렇게 막 타고 오릅니다. 냄비처럼 볼러타일하고 불확실하죠.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엮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걸프전 혹시 조금 저처럼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걸프전을 TV로 보신 세대가 아마 있을 건데요. 1990년 8월 6일이었나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1990년도죠. 90년 6월인데 maybe I was in university.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TV로 걸프전이 있지 미국에서 그죠? 이라크를 폭격하는데 그 생중계가 됐습니다. CNN에서. 저는 그때 영어로 공부한다고 CNN을 자주 봤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걸프전을 통해서 이거 좀 논외입니다만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다 쏟아붓죠. 그러면서 군수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쫙 올라왔죠. 경제적으로. 예,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북한 시대인데요. 자, 여기 나옵니다만 스티브 잡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가 오늘의 화두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여기 우리 그 매니저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선생님, 뭘까요? 회사를 왜 그만둘까요? 네. 그런데 그 조직의 분화가 위에 리더와의 갈등이죠, 사실은. 이게 동료와의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리더와의 갈등이 생기면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견디기가 어렵다. 저도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반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수한 리더가 이끄는 팀은요, 생산성이 50% 이상이 늘어난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만 44%가 수익이 이렇게 창출된다 그러죠. 과연 여러분 어떤 리더를 육성하고 있으며 어떤 리더를 모시고 있습니까? 자, 자료를 하나 제가 스타디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북한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Volatile Yield to Vision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그 변화가 무상한, 그죠? 휘발유처럼 막 이렇게 타기 쉬운 것을 비전으로 끌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리더십 확보가 되죠. 두 번째 이야기 되는 게 불확실성, uncertain yield to understanding.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팀원 또는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게 리더십의 전형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리더의 전형적인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lex yield to clarity라고 되어 있죠. 이 복잡함을 좀 클리어 시켜주는, 분명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해안을 제시해야 될 게 지금 시대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모호한 ambiguous yield to agility. 이 agility라는 이 용어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HR 쪽에 계시니까 learning agility, 그죠? learning agility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학습에 대한 민첩성입니다. 그죠? 학습에 대한 민첩성이 없으면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 북한 시대에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 급변한 시대에 학습을 좀 민첩하게 해서 그걸 조직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 안 하는 리더들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게 제가 지금 24년간 고민을 했던,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좋은 거 많이 줘도 안 따라와요. 오늘 강제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는 그랬다 치고요. 그럼 우리 오늘 한번 현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82년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신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조직의 50%가 넘어요.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맞춰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제가 선택권이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이템을 정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뜨끈뜨끈한 국물이나, 그죠? 뭐 좀 한식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좀 그렇죠? 뭐 또 꼭 또 점심을 먹고 커피를 또 한 잔 해야 됩니다. 근데 커피 값이 더 들어가요. 그럼 저기 미치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도 묵묵하게 맞춰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시대의 이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는데, 2020년이 되면, 여러분 조직에 밀레니얼 세대가 50%를 차지하고요. 2025년이 되면 75%가 넘어간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전통 리더십이 먹힐 것 같습니까? Never인데, 그죠? 그럼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게 숙제죠. 보시면 이제 리더하고 팔로워의 동상이몽인데,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상당히 목표지향적이죠.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이렇게 정통해 있고요. 또 보시면 상당히 협력도 잘합니다. 역량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베이비 부모 또는 X세대에 계신 조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 뭐, 얘들은 말이야, 사소한 일이라도 말이야, 제대로 일도 못 처리하고, 그죠? 자기 개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와 있죠, 그죠? 능력보다는 자신감이 과다하다, 인내심도 부족하고 말이죠. 막 야단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라 하면 많은 다양성을 찾아가지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같은 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게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교육과 인사가 전복이 됐을 때 현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결론적으로 좀 이끌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평균적인 리더십 이론에 근거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히 HR 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룹 연수원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딱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 평균적인 리더십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고요. 다 따라오십시오. 이게 리더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예. 이걸 저는 어떻게 깰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랐습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민이 많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리더들은 평균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평균적인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리딩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있는 게 이게 지금 Average Leadership Style, 그죠? ALS라고 그러죠. 과연 저게 맞을까요? 책을 하나 봤는데 The End of Leadership이라는 책이죠. 아주 리더십 대가입니다. 그죠? 바바라 켈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십 대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산업, 즉 또는 리더십 교육은 리더를 유능하고 윤리적으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만드는 듯하다. 잘 새겨 들어보시고 이 책의 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을 만든다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 여기 보시죠. 연평균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 교육비에 약 55조 원을 투입하고 있답니다. 저 중에 저한테 한 1%만 줘도 제가 교육을 잘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텐데. 그것도 무료로. 그래요. 이 두 분 여러분 예전에 뉴스 한번 보셨죠? 뭐 정확히 인물 얼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메릴 린치의 스탠리 오닐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전에 거짓말했던 리차드 훌드라는 이 두 분의 최고 경영층이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죠? 오닐 같은 경우는 파산되기 하루 전에 사표를 쓰고 나는 모르겠다 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는 다 받아먹고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이죠. 훌드 같은 경우는 그죠? 파산이 내일 모레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no problem. We don't have any problem. 이 무슨 해프닝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잉여금으로 임원들의 보너스를 주고 이런 리더십 단계에 떨어졌죠. 제가 오늘 좀 격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무용론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리더가 되었느냐를 물어보니까 조직 내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되는 게 11%밖에 안 된답니다. 리더 육성되는 게 제일 많은 점수가 올라온 게 경력직으로 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는 벌써 리더십을 길러서 왔다. 그래서 이 경력직들이 33%나 리더로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리더십이 현실인데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HR 쪽에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좀 반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 중에 1명은 회사에 불만족이 있고요. 63.7%가 그죠? 뭐예요? CEO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위에서 막 회장님 막 몰고 가는데 아이고 뭐 조금 있으면 내년에 바뀌겠지. 우리 임원이 막 드라이브를 걸어요.
아이고, 애쓴다. 그래, 내년에 보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CEO가 평균 2.6년 만에 바뀌는데 어떻게 이 조직에 일관성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집중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잘못된 편견 아까 얘기했죠. 그거 잠깐 정리하면 자신의 의견이 강해서 상사의 말에 나는 반항적이다라고 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래 맞다 30% 이야기하는데 밀레니얼 얘들은 뭐 42% 별 차이 크게 뭐 12% 차이 납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하는데 야, 그 다 애들이 봐봐. 다 이직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다 적은속 직원들이 다 이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조직 내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2025년이 되면 75%가 그죠? 밀레니얼 세대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렸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 그죠? 높은 연봉에만 끌린다. 여기서 자, 그 봉급 많이 주는데 안 옮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에 자꾸 이렇게 개입을 주는데, 그렇지. 연봉을 주더라도 조금 더 줘야죠, 그죠? 뭐, 최소한 연봉으로 하면, 세 자릿수 정도는 이렇게 더 좀 줘야지 옮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면, 이 한 조직에서 그만큼 이렇게 수십 년은 아니겠구나. 많은 세월을 몸바쳤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쪽보다. 옮기는 회사보다. 저도 경력직을 많이 봤습니다만 경력직들이 아까 성공률이 30%가 넘었죠. 그죠? 남는데 경력직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의 관행 또는 잘된 걸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경력직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 아주 좋은 거 이쪽에 놓고요. 지금은 회사에 아주 나쁜 거 하는 거 이게 비교를 합니다. 그게 비교가 돼요? 그죠? 비교치가 다른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옵니다만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건 좀 재밌죠?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인정받는 일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정받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갭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사진을 찍어도 좋은데요. 밀레니얼 시대의 리더 육성 전략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데이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TD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Understand your development needs. 너의 개발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 그리고 나서 personalize your training to reflect individual needs. 개인의 니즈에 맞게끔 성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개별 학습을 좀 해보라라는 이야기겠죠. hands-on experience, 경험을 좀 전달해주라. 예. 경험을 쉐어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career communication. 요즘은 career path 또는 career development plan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회사를 스테이 할 거냐 나갈 거냐라는 그 중요한 잣대니까 그런 관점에서 커리어를 개발해 주는 쪽으로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 transfer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Two generations, 그죠? 세대 간의 knowledge transfer가 일어나야 되고요. 마지막에 young professional network, 즉 젊은 계층하고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서 자기 개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라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컨텐츠 좀 녹여내시고요. 오늘의 결론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사전 그 동영상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공부를 잘하죠? 그죠? 예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계신 분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못한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LMX 이론은 이제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와 멤버 간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197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LMX 이론에는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있어요.
인그룹은 오늘 저한테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분. 그죠? 조직 내에서도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움직여요. 제가 어제 감동적인, 상당히 감동을 먹었는데, 사실 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현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랬는데, 1시에 퇴근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근무하던 우리 막내가 가면서, 막내가 우리 여직원입니다. 26된 여직원인데요. 가면서 제 책상 위에 비타민하고 빵을 싹 넣으면서 밑에다가 요게 어디에 좋을까요? 밑에 딱 깨알같이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걸 딱 적어놓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더라고요. 야, 눈물이 그냥,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못 먹고 지금 책상 속에 넣어놓고 왔어요. 힘들 때 그건 열어서 보려고. 이게 여러분 진정한 리더와, 그죠? 멤버 간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LMX. 그게 인그룹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근데 아웃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전에 욕을 할 뻔했네. 이 친구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죠? 이게 온라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인그룹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 아웃그룹에 있는 사람하고 리더십을 똑같이 펼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분석해서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도록 리더십을 그걸 컨텐츠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컨텐츠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게, 변혁적 리더십, 그죠? 변혁적 리더십이냐는 거 여러분 개념 아시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영향력을, 이제 부하라는 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성원과 리더 간의 영향력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리더가 그 둘 간의 유대감이 생기면서 원활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그 변혁적 리더십이 두 개를 접목했을 때 저는 우리의 미래의 리더십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 우리 HR 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우리는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70대, 20대, 10의 법칙이라고 있죠. 70은 뭘로 일어난다고요? 업무를 통해서, 온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사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역량이 길러지는 거예요. 20은 뭘까요?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맞습니다. 팀원과, 그죠? 또는 동료 간의 상호작용. 동료로부터 배우는 게 20%입니다. 나머지 10%가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학습. HRD가 필요한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10%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 7대 2대 1 밑에, 그죠? 그 근저에는 모든 게 학습이 깔려져 있죠. 그죠? 그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형식 학습이 중요하다, 형식 학습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현업을 해보니까 그 메커니즘 속에 이 학습이 근저에 없으면 조직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리더십은 8대 2 정도로 보냅니다. 저는 80%는 길러지는 것 같고요. 20%는 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세계의 영웅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정 개발할 때 이제 논리인데, 리더십 역량 및 LMX 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강약점을 좀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도 같이 이렇게 도모하는 그러한 형태로 프로세스를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정립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라는 겁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요,
좀 엉뚱한 사람, 즉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조직을 말아먹은, 회사를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잘못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면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간다. 회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저희 그룹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크게 저희는 어세스먼트 센터가 있고요. 진단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진단이 일어나고 좌측에 보시면 직급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양성 과정이 있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신임자 과정이 있죠. 저희는 이게 철저하게 이 트랙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트랙을 다 밟아서 이 자리까지 왔겠죠. 당근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저희도 승진이 안 됩니다. 신임 팀장이 되면 부장 양성 과정, 즉 JEDP라고 합니다. 주니어 Executive Development 프로그램 JEDP를 거치고 신임 부장이 되고요. 신임 부장이 되면은 중간에 상시 학습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EDP, 어제 제가 그 발표를 하고 각 사의 사장님 앞에서 저희는 임원 후보자들, 상무보라 그러는데 임원 후보자들이 발표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신임 임원이 되고 나면 최고 경영자 CEDP라고 그러는데 Chief Executive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거쳐서 마지막에 대표가 됩니다. 그룹사의 사장님이 되죠. 자, 여기 신임 직책자 과정인데요. 크게 모듈은 3개로 나눠집니다. Vision and Value, 그 다음 두 번째가 Role and Responsibility 되어 있고 역할과 책임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리더십이 길러줍니다. 이거는 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보통 3일에서 4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A, B, C, D 모델은 여기 저기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스입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Acknowledging이라고 해서 직책별 우수 리더십을 사전에 현업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갖고 오게 만듭니다. 예, 갖고 오게 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하죠. 와서 그러고 현업에 오면은 이걸 케이스 익스플로링해서 우리 사례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외부 사례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사례를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저희가 자체에서 다 개발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서 강사 요원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개발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그죠? 디브리핑해서 쭉 연계되는 이 프로세스로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양성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철저하게 2가지 트랙으로 갑니다. 2가지, 첫 번째가 경영, 역량, 함량을 위한 MBA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들어오는 게 액션 러닝 과제를 수행합니다. 어제 제가 지금 저희가 9월 내에 각 그룹사에서 다 발표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룹의 사장님이 직접 과제를 선정해 주고요. 그 과제를 15주 동안 심도 있게 풀고 마지막에 그 사장님 앞에서 이 과제를 발표해서 실행하게 하고요. 실행을 다시 3개월 동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 연말이 되면 실행 여부까지 체크해서 이걸 개인별로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저희 여러분 그룹사 같은 건 비서실이겠죠. 거기에 올려서 임원 후보에 반영을 합니다. 임원 승진할 때 상당히 좀 무서운 과정이죠. 그랬을 때 HRD와 HRM이 연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집합교육을 3번 합니다. 총 기간은 한 20주가 되는데요. 20주 동안에 과제 수행하면서 중간에 집합교육을 3번씩 딱딱 넣어서 경영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같이 길러주면서 액션 러닝 과제를 수행해서 발표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임원 양성 과정, 여기 대표적인 샘플로 제가 갖고 왔는데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사전학습으로는 AC 진단, 어세스먼트 센터 진단을 통해서 360도 평가를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집합에 왔을 때 개인별로 피드백해주고 코칭합니다. 좀 되게 독하게 시키죠. 그리고 나서 사후학습을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3개월간 연결해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블렌디드 러닝을 저는 그대로 실천을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리더십에 여러분의 직원들의 역량을 기르는 책임은 현업 부서장이 져야 된다는 거죠. HR 또는 HRM, HRD에 있는 우리의 몫이, 우리의 책임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업에 있는 리더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 밑에 있는 직원의 역량은 그렇게 안 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현업에 있는 부서장한테
송도에 있는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 오기 전에 반드시 현업의 과제를 이슈를 저한테 제출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업에서 여기에서 본학습에서 풀어가게 하죠. BDA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즈니스 드리븐 액션 러닝인데 이걸 저는 별도 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P를 더 넣어가지고요. 프로젝트 얼라이닝을 각사의 사장님들이 직접 저희한테 얼라인 줘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리핑 해야 되죠. 브리핑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제에 대한 디벨로핑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팅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걸 링크시키는 현업하고 링크시키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PBDAL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세스대로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내가 적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제일 앞장서서 들어갈 것이고, 그죠? 나오죠?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내가 빠져나올 때는 그 마지막에 애들까지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내 뒤에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게 리더의 진정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 하면 저는 이렇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그 길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길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goes the way. 가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에 그 길을 비전을 가지고 show the way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리더십을 표현하면서 제 짧은 강의를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